안녕하세요. 임상심리 상담학의 이상심리 강의를 맡은 진미선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이상심리 상담이 가진 이론적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론적 입장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이론을 이야기하고 어떤 입장에서 이상 행동과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어떤 방법으로 치료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정신분석적인 입장으로 어떻게 이상심리와 이런 이상행동을 이야기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신분석적인 입장에서 좀 살펴본다면요. 일단 정신분석 이론은 이상행동을 심리 원인에 의해서 설명하는 최초의 체계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행동이 심리적으로, 내적으로 어떤 갈등과 어떤 원인들을 갖고 있는지 규명하려고 했고, 그런 부분에는 무의식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지금부터 프로이트에 의해서 시작된 정신분석 이론은 이상행동을 비롯해서 정상행동과 문화현상까지 아주 광범위한 이론의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 정신분석적인 이론을 통하여 다양한 심리학의 이론들도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의해서 정신분석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정신분석은 심리적인 결정론을 가지고 있는데요. 표면적인 문제보다는 문제를 만들어낸 원인과 근간에 대한 것들에 훨씬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의식을 가정하는 학문입니다. 또한 아동기의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프로이트는. 그래서 성적 욕구와 공격적 욕구는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며, 그러한 욕구들이 무의식의 내용적인 어떤 부분들을 탐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동기의 경험을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중요시한 부분들도 있고요. 정신분석의 주요 개념을 조금 살펴본다면 인간과는 생물학적 존재, 갈등의 존재, 결정론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존재에서 본다면 행동은 본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세 가지 자아의 갈등이 있다. 초자아, 자아, 원초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프로이트는 성격 구조와 또 의식 구조에 대해서 프로이트만의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세 이전에 기본적 성격이 결정되어 있는 구조에 대해서 결정론적인 태도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개념으로 본능 이론을 좀 살펴본다면요. 본능은 순수한 생물학적 욕구를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본능은 그런 동물들이 가진 본능과는 조금이 구별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적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역동들도 있고요. 그런 역동들 안에서 느껴지는 추동이나 충동으로 불려지는 다양한 본능적인 부분들이 프로이트가 봤을 때는 성적인 어떤 본능들, 그래서 그것을 리비도라고 정신분석 용어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적 본능이 굉장히 집중된 에너지를 좀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본능과 함께 공격적인 본능, 타나토스라고 하죠. 그 공격적인 본능이 함께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 무의식적인 반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구현되며 이것들이 갈등에서 억압되고 다양한 기제들을 쓰면서 어떤 이상 행동으로 드러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식 구조를 조금 살펴본다면 프로이트는 이렇게 세 가지의 의식 구조로 좀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 저런 빙하의 그림은 아니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 그림을 좀 살펴본다면 맨 위에 있는 빙하의 어떤 작은 모습이죠. 그 조각 안에 있는 것들을 의식이라고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한다면 개인이 각성하고 있는 순간의 기억들, 경험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의식으로 떠올렸을 때 어떤 생각들, 사고들, 느끼는 것들, 지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의식이라고 조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의식이라고 하는 저 수면과 바로 아랫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은 주의를 기울이면 기억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잘 생각이 안 나고 무심코 지나갔던 의식 안에 있었던 것들이 아니지만 그것들을 조금 떠올린다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정도의 의식을 좀 표현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무의식. 저 무의식의 부분은 인간 정신의 심층에 잠재하고 있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구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상처럼 마치 드러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무의식은 그런 구조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잠재되어 있는 어떤 큰 영역에 대한 그런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이 무의식이다라고 선생님들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요 개념으로 프로이트는 세 가지의 성격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초와 그리고 자아, 초자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원초아는 리비도라는 성적 에너지를 좀 방출하면서 그러한 욕망과 에너지들을 즉각적으로 생물학적인 어떤 본능을 즉각적으로 충족시키고 싶어 하는 어떤 욕구들, 그래서 그런 쾌락 원칙을 쫓는 원초아라고 한다면 이 원초아는 자아와 초자아를 분리하는 역할도 합니다. 자아는 현실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래서 현실 원칙과 외부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반응들을 원초와 초자아를 중재하는 역할도 하고요. 접촉하고 현실과 외부에서 접촉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자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자아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현실 원칙에 더 맞게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 자아는 프로이트가 말하고 있는 발달 시기에서 학문기에 좀 발달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자아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양심을 이야기하고요. 어떤 잘못한 행동을 할 때면 타인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거나 어떤 정죄하기 이전에 이미 나의 마음 안에서 어떤 양심의 작동들이 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초자아다라고 선생님들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자아는 이상적, 도덕적, 규범적인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 안에서 도덕적인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 양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격 구조에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초아와 초자아가 갈등하고 있는 어떤 반응들 안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외연적인 부분들이 이상 행동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프로이트가 말하고 있는 주요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바로 이 불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불안, 도덕적 불안, 신경증적인 불안들이 있는데요. 우리 안에 현실적인 불안들, 실제적으로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불안들이 있죠. 뭐 경제적인 부분, 삶을 살면서 실제적으로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여러 가지 불안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삶 안에서 실제로 외연화되고 외부와 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드러나는 것들이 있다 하면 도덕적인 불안은 본질적으로 자기의 양심에 대한 불안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도덕적인 양심의 가책을 좀 느끼거나 좀 내가 어떤 것들을 잘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할 때에는 도덕적 불안들이 작동하는 모습들을 좀 살필 수 있고요. 신경증적인 불안은 본능적인 충동을 내가 통제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대해서 나타나는 불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통제하지 못하는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불상사가 생길 것 같은 위험에서 오는 다양한 불안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프로이트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성격 발달 안에서 시기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0세부터 1세까지는 구강기라고 하고요. 이때는 리비도가 구강기에 집중되어 있는 시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초아가 지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손도 빨고요, 엄마 쭈쭈도 빨고요 하면서 입으로 느껴지는 구강의 충족들, 만족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시기가 구강기의 시기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럴 때 과잉 충족되게 되면 낙천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들이 있고 그리고 의존적인 성향성도 조금 더 생기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강기 때의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공격적이고 중독적이고 이런 구강으로 느끼는 어떤 쾌락과 자극을 굉장히 추구하는 부분들도
강력하게 원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중독, 폭식, 알코올 중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쾌락을 느끼려고 하는 부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1세부터 3세까지는 항문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리비도가 항문기로 옮겨가는 시기를 나타내고요. 이때는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3살 정도의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언어로 표현은 다 할 수 없지만 어떤 행동들과 이런 것들 안에서 스스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자기의 것들로 탐색하는 과정을 갖고 가는 부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때 부모들은 배변을 훈련시키는 방법들을 조금 아이들과 함께 하게 되고요. 그 배변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격 구조가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변 훈련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잘 협조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아이가 굉장히 독립적이고 협조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에서 어떤 결여가 있거나 조금 어려웠던 과정들이 있으면 아이가 조금은 고집이 세거나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서 인색해지는 부분들도 좀 생길 수 있고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항문기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배변 관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여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강박적인 성향들이 조금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이 항문기와 가장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세에서 6세까지의 남근기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리비도가 항문기에서 남근기로 옮겨가는 이 시점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가장 프로이트는 중요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이야기하면서 이 시기에 초자아가 발달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남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인해서 거세 불안을 좀 느끼는 아이가 엄마를 너무 사랑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빠라는 어떤 대타자가 개입으로 인해서 거세 불안을 느끼고 엄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면서 나는 아빠같이 멋있는 남자가 될 거야 라고 인식을 하고 아이는 나중에 커서 엄마처럼 예쁜 여자를 나도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느끼고 있는 엄마에 대한 성충동을 자연스럽게 억압하고 이것들이 넘어가면서 이제 잠재기와 성기기로 넘어가는 과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부모와 동일시하면서 자신의 성의 역할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이 시기에 난 아빠처럼 멋있는 남자가 돼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여자아이들도 엄마의 성 역할을 배우면서 엄마처럼 아름다운 여성이 되기를 생각하는 시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무의식적으로 부모에 대한 동일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또 6세에서 12세에는 잠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부분에는 리비도가 잠재된 시기로 지적인 탐구와 욕망이 좀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성적으로 어떤 것들이 발현되기보다는 배우고 학습하는 시기다라고 좀 선생님들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세부터 18세 이후에는 성계기가 되면서 이제 다시 사춘기가 오고 그리고 그 과정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프로이트는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 발달에 대해서는 12세 이후에는 크게 주력하기보다는 어린 시절의 발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말하고 있는 정신분석에서는 자기방어 기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방어 기제에는 억압, 부인, 투사, 동일시, 퇴행, 합리화, 승화, 치환, 반동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억압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느껴지는 어떤 충동이나 이런 역동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느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억압을 하게 되는 방어 기제를 이야기를 하고요. 다 아시는 것들이라 제가 몇 가지 주요된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환 같은 경우는 그러한 갈등들이나 어떤 충동들을 다른 것들로 대체해서 치환을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반동 형성 같은 경우 내가 느끼는 원 감정과 어떤 충동은 공격성이라면 그것들을 공격하는 행위로 나타내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행동으로 더 좋은 행동으로 나타냄으로 인해서 반동을 형성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동생이 생긴 어떤 꼬마 친구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가 동생을 맞이해서 기쁜 마음도 있지만 나의 사랑이 이 동생한테 흘러간다라는 것들을 이 아이가 무의식으로 느끼면서 사랑과 공격의 공존을 같이 느끼고 있을 때 동생을 아주 꽉 끌어안으면서 너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 적절하게 사랑하는 것보단 그 사랑하면서 꼭 안는 그 행위가 오히려 조금 더 동생이 아파 보이는 그런 모습을 조금 나타낼 때 그런 내재화된 공격성을 그런 반동에 의해서 조금 드러내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것들 또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의 형성 과정과 증상의 의미를 조금 살펴본다면요. 심리적인 문제의 형성 과정을 먼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갈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갈등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의식 안에서 갈등인지가 우리가 잘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상 행동이나 어떤 것들로 발현되게 되겠지요. 그리고 현재 생활의 압력이나 갈등 등을 통해서 이것들을 더 크게 느끼고 이 부분들은 무의식적 반응들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등들이 정서적으로 이제 재현돼서 나에게 어떤 이상 행동이 나타나거나 이상한 사고나 어떤 반응성을 조금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자아가 불균형하게 되고 불안정성이 형성되게 되면서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가 동원이 되겠죠. 앞전에 말씀드렸던 억압이나 동일시나 투사를 통해서 어떤 다양한 방어 기제가 동원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심리적 증상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양한 증상들의 의미는 이 증상이 있어서 나쁘다라는 것들보다는 무의식적 갈등에 의해서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낸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대인관계 또는 행동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생활 안에서 발현되고 외연화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심리적인 문제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분석의 상담 과정을 좀 살펴본다면 상담의 목표는 무의식을 의식화하여서 인간 개인의 성격 구조를 조금 수정하는 방법이 정신분석의 상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어떤 무의식의 과정들을 탐색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의식화하는 과정들, 그래서 꿈을 분석하거나 자유현상 기법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구조화하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본능 충동에 따르지 않고 현실에 맞게 행동하도록 자아를 강화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을 할 때 상담사의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상담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 바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내담자에게 안전한 장을 좀 마련을 해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전이가 형성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것들을 안전하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담자가 발화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 안에서 그것들을 잘못 해석하게 돼서 오인되는 경우 무의식의 어떤 역동들이 좀 닫혀버릴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오판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해석을 하고 분석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지요. 또한 내담자가 방어 기제와 여러 가지의 저항들을 가지고 상담 선상에서 자기의 증상들을 발현할 때 이런 저항을 안전하게 다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관찰자로서 상담사가 되어서 거울이 되어준다라는 것들은 내담자가 하고 있는 반응을 다시 거울처럼 보여줌으로써 어떤 관찰자적인 상담사의 어떤 주관적인 것들을 보여주기보다는 조금은 더 객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것들을 더 편견 없이 분석을 함께 할 수 있는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상담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다면 초기 과정과 전이 과정, 통찰, 그리고 훈숙 과정으로 조금 나눠질 수 있겠는데요. 이 초기 과정에는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료적 동맹을 맺죠. 안전하게 라포를 형성하고 치료적 동맹을 맺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나타나야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전이 과정입니다. 전이가 형성되고 이때의 중립적 태도가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을 해석하고 관찰하는 관찰자의 역할적 태도가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찰의 과정에 다다르면 부정적 감정이 표현되고 의존과 사랑과 욕구의 좌절에 대한 통찰, 다양한 감정들이 이 안에서 이제 통찰되어지면서 그 부분을 다시 통합하는 과정들을 갖게 되고요. 훈수 과정은 통찰을 통해서 현실에 적용하려는 노력 행동의 변화를 갖는다라는 부분으로 정신분석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신분석 상담 과정의 기법을 좀 간단히 살펴본다면요. 네, 자유연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속에 억압됐던 것들을 조금 표출하게 되고요. 나도 모르는 것들을 떠올리게 되면서 어떤 부분에 실마리를 찾게 되기도 하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해석하고 통찰에 조금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감정 표현과 경험을 개방하여서 자유롭게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환상이나 여러 가지 무의식 안에 있는 것들을 탐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꿈 분석. 정신분석에서는 꿈 분석이 아주 중요하지요. 꿈은 무의식의 왕도라는 표현도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무의식을 가장 근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게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꿈의 내용을 자유연상하여서 관련된 다양한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무의식의 역동들, 또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꿈의 의미를 통해서 내담자의 실제적인 정서 문제를 통찰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탐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이 과정은 과거에 중요한 대상에게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을 현재 상담사에게 이렇게 느끼는 부분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이 분석과 해석을 통해서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무의식의 갈등을 조금 통찰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요. 저항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항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방해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들을 유지하려는 현재의 상태, 방해하고 있는 어떤 현재의 상태, 이 불편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식, 무의식적인 생각, 태도, 감정, 행동에 대한 의미를 나타나는데요. 이 저항을 갑자기 분석가나 상담사가 그냥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담이 잘 연결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어떻게 잘 분석하고 파악하고 내담자와 같이 이것들을 상담 안에서 안전하게 해결해야 될지는 상담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저항을 분석적으로 해석하면서 무의식적인 동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의 저항은 무의식적 갈등의 의미를 파악하는 통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분석의 상담 기법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석에 대한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해석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은 무의식적 갈등 해석보다는 저항에 대한 해석이 먼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해석 내용이 내담자 의식 수준에 가까이 있을 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아직 내담자가 어떤 의식적으로 이것들이 발현되지 않았는데 상담사가 이것들을 어떤 단초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해석되어질 때에는 상담이 다른 방향성으로 진행되게 되거나 오판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해석은 내담자의 연상, 정신작용 등을 명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좀 설명해주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신분석의 흐름을 좀 살펴본다면 전통 정신분석은 심리적인 발달을 조금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인간의 원동력을 초자의 본능에서 좀 찾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초화의 본능에서 찾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이트가 이 정신분석을 만들었다라는 것들이라면 현대에 와서 정신분석은 어떠한 심리적이고 성적 발달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인 발달과 대인관계를 강조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원초화보다는 자율적인 자아의 기능을 강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릭슨, 융, 설리번, 아들러, 호나이 등 다양한 학자들이 현대 정신분석의 계보를 잇고 있다는 것 또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이 그렇다면 지금 어떤 공헌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 비판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살펴본다면 공헌점은 무의식의 발견이라는 게 가장 큰 공헌점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의식이 있어서 그 무의식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들과 충돌들이
인간의 심리적인 어떤 반응이 외연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프로이트가 처음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 무의식에 대한 발견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부분이고요. 체계적인 성격 이론과 심리치료의 기술을 개발한 부분, 그리고 아동기, 유아기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고 심리치료 모형을 개발하게 됐다라는 것들, 그리고 해석, 저항, 전이들을 강조하면서 그 안에서 내담자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탐색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은 정신분석의 아주 큰 공헌점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비판점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면 유아기의 성과 공격에 대해서 너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조금 들을 수 있고요. 충동에 의해 행동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동기화를 너무 강조했다. 모든 인간의 근친상간에 대해서 오이디푸스를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으로 너무 인간의 성격을 다 구조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점도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쾌락적 충동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성적 어떤 욕구들이 모든 인간의 성격을 만들고 어떤 심리적인 요인을 그것으로 다 판단하는 거에는 어떤 부분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서의 비판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을 결정론적 비합리적인 존재로 이렇게 조금은 단정지어서 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점이 있고요. 자율성, 책임성, 합리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무시되지 않았나라는 영역에서에 대한 비판점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주의 입장에서 저희가 조금은 살펴보겠습니다. 행동주의 입장은 자극의 역할과 행동의 객관화 혹은 측정을 강조하면서 외연적 행동과 자극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좀 연구한 심리학의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행동주의에서는 인간을 철저히 중립적인 존재로 보면서 자극으로 대표되는 환경의 재구성과 그러한 환경들을 변화에 의해서 학습된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학문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부분들로 저희가 행동주의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행동주의는 먼저는 개인에게는 가장 적절하고 다양한 기술을 좀 사용할 수 있죠. 인간이 나타나고 있는 행동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나 자극들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으면서 그것들을 대해서 기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행동주의적 접근은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 과정은 교육 과정을 통해서 행동 수정을 하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발현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 행동주의는 상담의 목적에서 문제 행동을 좀 소거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학습함으로 좀 드러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상담 기술, 평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강조하는 부분들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행동주의의 요소를 조금 살펴본다면요. 고전적 조건 형성, 그래서 학습은 무조건 자극과 조건적 자극 간의 연합이다. 그래서 인간의 정서나 감정, 공포증이 형성될 때에 그런 형성이 약물 의존성 등 다양한 인간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다양한 현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고전적 조건 형성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파블로프의 개를 선생님들이 보시면 잘 아실 텐데요. 조건을 형성하기 전에 고기를 보면 무조건 개가 침을 흘리게 되고 무조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종소리가 아무리 울려도 침을 흘리지 않게 되죠. 근데 조건이 형성되고 조건을 시행하게 되죠. 고기를 보면 무조건 자극이 있고 종소리가 있는 종소리에 의한 조건적인 자극을 주게 되면 이제 개가 침을 흘리게 되죠. 그렇게 된 후에 조건이 형성된 후에 종소리만 들려줘도 이 개는 그 소리만 듣고 아 먹이를 먹을 수 있구나라는 어떤 조건적인 반응을 하게 돼서 침을 흘리게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또 이 행동주의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고전적 조건 형성이 아닌 조작적 조건 형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본다면
학습을 통해서 학습되는 행동과 그 결과 간의 연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건 현상의 주요 개념은 강화 원리예요. 그래서 강화물을 줌으로 인해서 그 조건이 형성되고 그것들을 강화하게 되는 그것들이 좋은 반응이라면 좋은 반응을 강화적으로 더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행동이 유지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그 행동의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고, 스키너가 이 흰 쥐에 대한 실험을 할 때 옆에 먹이통을 두고 레바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쥐가 우연하게 눌렀을 때 먹이가 나온 것들을 발견하죠. 처음에는 이게 어떤 조건이다라는 것보다는 우연하게 눌러지는 것들을 통해서 강화물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쥐가 계속 레바를 눌러서 먹이를 이렇게 꺼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작적 조건을 형성한 후에 이런 것들을 연결하면서 더 강화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포 반응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학습 과정을 살펴본다면 하얀 쥐의 큰 쇳소리와 하얀 쥐에 대한 그 큰 쇳소리를 듣고 공포 반응이 형성되는 고전적 조건 형성이 된다면 그 이후에 조작적인 형성이 되면서 그 공포 반응이 유지되는 것들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고전주의 그리고 고전적으로 조건을 형성하고 조작적으로 조건을 형성하는 과정 안에서 인간의 다양한 행동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 인간의 다양한 사회적인 반응들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접근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사회학습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은 관찰학습, 대리학습, 모방학습의 결과다라는 것들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의 계속되는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변형되는 변인의 요소들과 외부 환경적으로 만나는 것들이 계속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응성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회학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반응들은 행동주의의 학습 이론과 인지적인 학습적 이론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지적 경향에서 학습은 외연적인 행동의 표현보다는 지식을 조금 더 습득해서 그것들을 자기 지식으로 체득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요. 최근의 행동주의에서는 이러한 인지적 요소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 사회인지 학습 이론의 반둘라가 이야기하는 사회학습 인지 이론은 강화가 따로 없어도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화 이론에 대해서 강화 이론은 학습자가 직접 경험한 학습만 설명이 가능한 이론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적으로 실용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비판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회인지학습 이론은 행동주의의 타당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 안에 인지적인 측면이 함께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인지학습적인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인지학습 이론의 유형을 조금 살펴본다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나, 어떤 수행이 특정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방학습, 모델에 대해서 관찰을 통해서 발생하는 인지적인 정의적 행동의 변화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상대를 모델링하는 것이죠. 언어나 상대방의 어떤 가치관 또는 상대방의 어떤 애티튜드를 보면서 저것들이 너무 좋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닮아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부모의 어떤 태도와 어떤 언어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모방하고 관찰하는, 그래서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잘하는 어떤 부분들도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리적 조건 형성, 타인의 행동에 제공되는 강화와 벌을 관찰하고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엄마한테 혼나고 있다면 동생인 나는 그걸 살피면서 저런 행동은 하지 않는, 그래서 둘째 아이가 조금 더 눈치가 빨라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어머님들이 저희 센터에 오시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대리적으로 어떤 조건들과 어떤 반응들이 형성됐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떤 행동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찰학습,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행동을 관찰해 유사한 행동을 나타내는 학습의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런 주요 개념은 인간과는 초기에는 환경에 반응하는 수동적이고 기계론적인 결정론적인 입장이 조금 강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인간의 자유와 의지적인 선택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커지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의 능동성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의 목표는 명료, 구체적, 이해하기 쉽고 측정될 수 있는 행동으로 용어를 진술하게 되고 이 행동주의는 내담자와 상담자에 의해서 합의된 것들로 같이 상담을 진행합니다. 주요 개념을 좀 살핀다면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안에서 상담자는 좀 따뜻하고 공감적이고 수용적인 것들로 조금 내담자의 변화를 같이 도모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내담자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담자가 적극적인 참여와 이 행동에 대한 어떤 것들을 자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통찰 그 이상의 것들로 새로운 행동을 실행하려는 어떠한 모험이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상담사의 기능과 역할에서는 조금 더 능동적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의 역할로 또 서는 부분들도 있고 내담자를 위한 역할 모델을 또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상담 과정을 조금 살펴본다면 상담 관계가 형성이 되죠. 내담자와 상담자가 문제 행동에 대한 규명이 일어나게 되고 현재 상태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상담 기술이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적용이 되고 상담 목표가 설정되고 설정돼서 상담이 진행된 이후에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그 후에는 종결이라는 마무리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상담주의의 이 과정 기법에는 상담의 목표는 문제 행동을 좀 제거하는 것들 그리고 긍정적 행동을 습득시킴으로 인해서 사회에 적응을 좀 돕는 것들이 행동주의 상담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적 행동의 변화를 집중하는 그 문제되거나 어떤 타겟팅하고 있는 그 행동에 대한 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행동 분석은 구체적인 행동 분석, 관련된 선행 사건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행동을 하게 된 명확한 원인과 이유를 좀 탐색을 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동을 유지시키는 특수한 환경의 요인을 좀 탐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문제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한 가설, 구체적인 치료 계획과 기법도 필요할 것입니다. 네. 이런 행동주의 상담에서 부적응 행동을 좀 감소하는 기법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는 속어, 혐오적 조건 형성이 좀 사라지는 것들, 그리고 노출법, 노출빛, 반응 방지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속어는 어떤 강화 요인을 찾아서 그것들을 좀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 행동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면 그 부분이 더 도드라지는 것처럼 그것들을 조금 소거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혐오적 조건이 형성되는 것들, 그래서 혐오적인 어떤 조건이 형성되는 것들을 조금 사라지게 한다던가 그래서 그 반응이 부정적 행동으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부정적 행동이 감소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요. 노출법은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을 조금씩 노출시키면서 내재화된 불안을 조금 감소시키고 둥감화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출 및 반응 방지법은 이러한 문제 행동의 자극 상황을 노출시키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문제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들은 조금 금지할 수 있게 반응하는 것들이다. 이런 반응의 방법이다라는 것들을 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담 과정 안에서 체계적 둔감법은 신체적 이완을 통해서 부정응 반응, 그래서 공포적으로 느꼈던 어떤 반응을 좀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불안을 대처하고 이완을 시키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런 불안의 위계를 다시 구성을 하면서 둔감화 단계에 갈 수 있게 낮은 수준의 불안으로부터 점차적으로 강한 불안 상황에 노출돼도 좀 괜찮을 수 있게 하는 반응들이고요. 적응 행동을 조금 더 증진시킬 때는 행동 조성법이나 이런 모델링을 강화시키는 것 또한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주의가 우리 사회에 공헌하고 좀 비판에 되는 어떤 부족분이 있는 점을 좀 살펴본다면 공헌점은 구체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상담 기법을 이야기했다라는 것들, 그리고 체계적인 적용, 개개인에 맞는 상담 과정이나 기술을 적용했다라는 것이고요. 과학적인 상담을 조금 지향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판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담자의 감정과 정서의 역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들, 그리고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들, 심오한 통찰이나 이해가 조금 불가능하다라는 것들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지행동에 대한 입장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지적인 입장을 조금 살펴본다면 내담자가 지닌 정서적 불편감 또는 행동 문제들에 관련된 역기능적 사고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담자와 협동적으로 역기능적 사고를 수정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불편감을 느끼거나 나타나는 문제 행동을 해결해 나아가는 치료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인지적 입장은 1960년대에 미국의 심리학자인 아론 백에 의해서 고안이 되어 있었고, 왜곡된 인지신념을 파악하면서 그것들을 수정에 통해서 치료적인 어떤 효과, 그리고 그런 치료법을 강조하는 심리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80년대에 이런 인지적인 입장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인지적 입장은 1960년대에 인지적 입장을 선구했던 앨리스와 아론 백에 의해서 좀 나타낸 부분들이고요. 앨리스는 정신분석 치료의 소극적인 어떤 접근 방식들, 그리고 치료 기간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정신분석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합리적 정서치료를 이야기하게 되었고요. 아론 백은 우울증에 대한 정신분석 이론을 과학적으로 좀 검증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큽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좀 절감하고 연구한 결과 인지치료를 좀 개발하게 되고 그 인지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사고의 왜곡된 것들을 조금 더 다르게 발현하는 부분들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 백에 의해서 개발된 치료법은 우울증 치료법에도 개발되고 우울증 환자의 사고나 내용 연구에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타인,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생활 사건에 접하고 자동적으로 유발되기 때문에 이런 자동적인 사고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과장되거나 왜곡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좀 조정하는 인지치료적인 부분들을 접근한 것들도 있고요. 뭐 흑백 논리, 과잉 일반화, 개인화 같은 다양한 인지적인 오류가 개입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치료적으로 좀 수정이 될 수 있게 인지치료를 사용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지치료의 개요는 부적응적인 인지도식을 조금 수정하고 그런 부적응적인 인지도식을 비현실적이나 역기능적인 신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전환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인지치료의 개요를 조금 살펴본다면 아론 백의 인지로는 다양한 정신장애를 좀 설명할 수 있고요. 인지 내용에 대해서 특수성에 대한 가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신장애마다 갖고 있는 독특한 내용의 사고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고 정신병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이론적 기틀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인지치료의 계류에서 조금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은 인지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증상을 치료하는 아주 적극적이고 구조화된 치료의 기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 사고와 역기능적 신념을 찾아서 그것들의 타당성을 좀 검토하게 되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적응을 하는 인지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치료적인 효과성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것들도 같이 전달드리고요. 이상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인지적 요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인지적 구조, 인지적 산물, 인지적 과정. 인지적 구조를 살펴본다면요. 인지적 구조는 개인과 자신과 세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저장하는 기억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축적되었던 외부의 어떤 자극들에 대해서 어떤 자극을 선택할지 지각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말하고요.
인지적 구조를 구성하는 내용들은 인지 구조가 조작되는 방식, 심리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특정한 주제에 편향된 인지 내용으로 구성된 인지 구조 또는 인지 도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들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지적 산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본다면 인지적 산물은 외부 자극에 대한 정보 처리의 결과로 생성된 어떤 인지적인 의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정보 처리가 되어서 생겨 있던 것들이 오류가 있거나 왜곡되어 있다면 그 인지적 산물에도 어떤 부적응한 인지적인 오류가 생겨 있다는 것들을 의미하겠죠. 정보 처리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 구조의 바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지적 산물은 외부의 환경적 자극과 내부의 인지적 구조가 상호작용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은 즉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고 내용은 감정과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인지 이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이 자동적으로 우리가 사고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아론백을 자동적 사고다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적 사고는 내용이 정신병리적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좀 봤던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도 의식하고 하는 것보다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 안에서 인지적이고 그 부분이 내용과 이런 특수적인 가설이 있다라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인지적 과정에서는 인지 구조가 인지적 산물을 생성해내는 여러 가지의 방식을 얘기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좋은 정보를 보더라도 그것들이 편안하고 좋은 정보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조금은 자기 안에서 과잉된 어떤 정보를 탐색하거나 부정적인 정보 처리를 하면서 인지적인 오류를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실패적인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화된 오류, 이분법으로 나타내는 다양한 인지적인 오류를 드러낼 수 있다는 부분이 인지적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지적 심리치료의 세 가지의 심리치료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그렇게 왜곡되거나 파편화되어 있는 인지적인 부분들을 재구성함으로써 치료적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또 내가 반응했던 왜곡된 반응들이 대처하면서 그것들을 대처 기술로 전환하는 대처 기술 치료가 있을 수 있고요.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 치료로 인해서 인지적인 심리 치료로 내가 나타내고 있는 이상 행동이나 이러한 심리적인 정서적인 불편한 감정들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백의 인지치료 모델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초래하는 부적응적인 인지를 포착하여서 인식하게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느끼고 있는 어떤 불편한 문제들이 내가 어떤 부적응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인지를 좀 먼저 포착을 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부적응적인 인지 내용에 대해서 현실성, 합리성, 유용성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부적응적인 인지를 감소시키거나 건강한 적응적 인지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지치료의 주요 과정을 좀 살펴본다면 내담자가 호소하는 심리적인 여러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명료화된 방법으로 치료 목적을 설정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리적 문제의 인지적인 요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내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시킵니다. 그 후에 심리적인 증상이 야기되는 부적응적인 어떤 사고를 내담자와 나누게 되고요. 확인된 자동적인 사고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타당성을 내담자와 살펴보면서 오류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적응 사고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적응적인 대안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에 습득됐던 부정적인 사고와 패턴들을 이제 다른 사고로 적응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격려하는 부분들이 인지치료의 주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지치료의 공헌점과 비판점을 좀 살펴본다면 공헌점은 경험적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서 다양한 심리장애 발생 기제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이론을 제시했다라는 점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들이고 비판점은 이러한 인지적 입장은 심리적 기능에 대해 다양한 측면이나 정서의 동기의 중요성을 조금 간과하고 있다라는 점들 인지적 이론은
정신장애와 관련된 인지적 요인 과정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비판점으로 조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생물학적인 입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생물학적 입장에서 보는 이상심리의 원인은 모든 정신장애는 신체 질환과 마찬가지로 신체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심한 정신적 퇴화를 보이는 진행성 마비로 불리는 장애가 매독균에 의해 감염되었고 그것들을 유발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생물학적 입장에서 이상심리를 발견하고 이것들이 조금 더 고조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이고, 생물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세 가지의 원인으로 이상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 요인, 두 번째는 뇌 구조의 손상, 세 번째는 뇌의 생물학적인 이상으로 인해 이상 행동과 이상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는 가계 연구를 통해서 있는 다양한 유전적 요인들이 유전성을 통해서 유전적 요인이 개입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유전적으로 모든 것들이 개입되고 단정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의 유사성의 기인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모두 다 유전적 요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쌍둥이 연구가 조금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쌍둥이들은 같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성 유사성은 동일하지만 실제적으로 유전적인 유사성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것들을 조금 알 수 있고요. 네, 유전적 요인에는 또한 이런 정신장애의 유전적 요인을 연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조금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염색체의 특징을 조금 밝히는 부분들도 유전적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뇌의 구조적 손상을 조금 살펴본다면 인간은 심리적 기능이 뇌와 굉장히 밀접된 연결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구조적 이상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생물학적 입장에서 정신장애를 지닌 환자들의 대해서 어떤 구조의 기능이 손상이 나타나는지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뇌 구조의 이상을 발견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정신장애 환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뇌를 부검해서 그런 부분을 조사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흔치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조직학적으로 어떤 것들을 조사하는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뇌에 생화학적 이상이 생길 때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이상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도 어떤 이상이 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학적인 치료 방법을 좀 살펴본다면 약물 치료, 그래서 뇌 중추신경에 신경 전달 물질의 영향을 좀 줌으로써 증상을 완화시키는 부분들이 있고요. 뇌에 일정한 강도로 전기 충격이나 어떤 충격을 주면서 심리적인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들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리고 뇌 절제술은 뇌의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방법으로 인해서 생물학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통합적인 입장에 대한 부분들로 이상심리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통합적인 입장에서의 이상심리의 원인은 20세기 이상 심리의 주요 입장이었던 이제 정신분석에 대한 입장, 그리고 행동주의에 대한 입장, 인지적인 입장, 생물학적인 입장, 이 다양한 입장들을 종합하여서 이상심리를 유발하고 있는 원인과 과정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이 통합적인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취약적 스트레스 모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은 개인의 취약성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부분을 좀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취약성이 나타나서 특정한 장애에 걸리기 쉬운 개인의 특성을 가진 어떤 사람이 이러한 심리사회적인 스트레스도 함께 같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환경으로부터 주어진 부정적인 사건이나 개인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대처를 못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로 오게 돼서 환경적 변화를 받게 되는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취약성과 주변 환경에 있는 외부적인 요인이 함께 반응을 하면서 그 반응들이
심리사회적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모델들을 이야기하는 게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정신장애의 발달에 대한 취약성으로 개인의 취약성과 스트레스가 정신장애를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개인적 취향에는 생물학적 취약성이 있겠죠. 뭐 유전적일 수도 있고, 그것들이 어떤 자기 특징적인 생물학적 요인에 대한 취약성으로 발현될 수도 있고요. 심리학적 취약성, 그래서 내가 정서적으로 어린 시절에 어떤 불우한 환경에 있던, 학대를 받았던 어떤 경험들이 있어서 심리학적으로 취약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스트레스성에 의해서는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와 심리사회적인 변화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정신적인 장애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생물 심리사회적인 모델은 이상행동과 정신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유발되고 요인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생물학적 요인은 유전적 요인, 신경해부학적 요인, 신경생리학적 요인, 기타 생물학적 요인을 좀 보이고요. 사회적 요인은 개인의 환경적 요인과 다양한 문화적 요인을 보이고 있고, 심리적 요인에는 개인의 동기와 정서적인 요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료의 과정으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으로 이야기하냐라고 한다면 유전적 치료에 대한 것으로 생물학적 요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는 가족치료, 사회교육 또는 사회복지, 다양한 경제적 관념, 심리치료는 정신분석이나 인지적 치료, 행동치료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통합적인 부분에 대한 이런 인지적인 입장이 21세기의 심리학에서는 이상행동의 다양한 원인적 그리고 요인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이상행동을 유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유발하고 있는 문제들이 통합적 연구의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가 될 과정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좀 마무리합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이러한 이상심리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고 진단하고 있으며 하위 체계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루어지는 분류와 진단을 통해서 이 이상심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행동에 대한 분류점과 그것에 대한 장단점을 같이 이야기하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이상행동과 이상에 대한 문제의 행동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